예, 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부TV 밴더입니다. 예, 오늘은요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님을 모셨어요. 정말 제가 한 달 전부터 어렵게 부탁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좀 모셨습니다. 최근에 텔레비를 틀 때마다 뉴스나 이런 시사저널에서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언제든지 등장해 주시는 우리 소장님, 오늘 어렵게 모셨는데 좀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편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릴까요? 예, 그렇죠. 인사도 안 시켜주셔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의 김규정입니다. 예. 여기 벤더 소장님하고는 원래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고요. 뭐 공들여서 불렀다고 하셨는데 부르시자마자 제가 냅다 나간다고 했어요. 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반갑게 나누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당황했나봐요. 예, 아무튼. 예, 반갑고요. 예, 그대로 그냥 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들이 특히 많아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 특히 이제 금리들 상승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많아서 아마 TV나 언론에서 이러한 인터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제가 그 소장님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오는지. 그래서 방송에 보니까 메인 방송 MBC, SBS, KBS 좀 가릴 거 없이 요즘에 많이 이렇게 나오셨고요. 그 방송들의 그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좀 녹여서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요.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자산승계연구소로 가신 지가 한 1년, 2년 되셨죠? 이제 2년 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2년 되어 가고 2년 있습니다. 넘어서. 그래서 그전에는 한국 농협. 네, NH투자증권에 있었죠. 농협투자증권에 계셨다가 그때 또 시장 전망하고 여러 가지 예측을 하셨다가 자산승계연구소로 가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신 거 혹시 일로 가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자산승계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고액자산가들 맞죠? 이런 분들. 아니 멋있게 얘기하려면 자산승계나 뭐 이런 하이네월스 고객분들 자산 관리에 뜻이 있어서 갔다 뭐 이런 건데 뭐 사실은 저도 그냥 월급 받는 직장인이니까 직장인들이 회사 옮기는 거야 뭐. 그럼 그 전에도 자산승계가 있었어요? 연구소가? 자산승계 연구소 한토에서 이름이나 뭔가 하이네월스 자산관리 하는 조직은 새로 생긴 건 맞고요. 새로 생긴 거요? 새로 만들면서 이제 그런 자산관리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새로 뽑아가기는 한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도 뭐 제안이 왔고, 직장인들이야 워낙 다니고 있는 직장 제안원 오퍼들의 조건이 좋으면 다시 옮기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잘 못 들어보던 건데 또 이런 게 생겨가지고 되게 신기했고요. 또 거기서 잘 하고 계셔가지고 일단 응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은 좀 편하게 보통 한 10분 정도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은 한 20분 정도 시간을 좀 늘려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일단은 제가 보니까 작년 항상 매년 12월 정도 되면 저희가 내년 시장 전망 어때요?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KBS에 나오시는 거에 보시면 시장 상승을 좀 예측하시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라고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근데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이제 7월 달도 지나서 8월 달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는 올 하반기 시장이나 혹시 내년 좀 조심스럽지만 2023년 상반기까지 정도의 시장은 어떨까요? 좀 단기적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일단 이미 2분기에 서울 주간 지표 같은 것들이 다 마이너스 전환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네. 전체적으로 거래가 거의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위 이제 상급지라고 하는 서울 강남권이라던가 좀 인기 있는 랜드마크 아파트들도 일부기는 하지만 호가 조정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 시장 분위기는 좀 하향 안정세로 완전히 전환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아까도 이제 지적을 하신 게 사실 저도 연말 연초에 전망을 할 때 적어도 올해 정도까지는 금리 인상 예상되긴 하지만 약상승장까지는 올해는 그래도 버텨줄 것 같다. 이유가 공급이 기본적으로 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대선 이슈나 지방선거 이슈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호재 같은 것들이 좀 나오고 하면 하반기에 또 임대차 3법 2년차 해서 전세도 좀 불안정할 거고 그때까지는 수요자들이 좀 버텨주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약상승장까지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예. 틀렸죠 이미. 네, 2분기에 이미 이제 주요 지역들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고 전국적으로 뭐 대표 지표 변동률이 시장을 다 완벽하게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좀 마이너스 뭐 소폭이긴 하지만 조정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시장은 이미 좀 조정 국면으로 심리적인 전환이 완전히 좀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반기 일단 단기간은 이런 국면에서 좀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금리가 일단 예상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빨리 오르면서 변동금리나 신용대출 이용해서 작년처럼 이렇게 쉽게 대출 이용한 레버리지 내 집 마련 투자가 불가능해진 상황이잖아요. 네네.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뭐 전세대출, 신용대출 다 상단이 6%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느니 이제 연말까지 좀 더 기준금리를 올려서 뭐 한 뭐 최대 3%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간다 그렇죠. 그러면 주담대가 8%까지 간다, 뭐 7, 8%, 네, 7, 8%. 예,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금리 상황에서 무리해서 자금 빌려서 내 집 마련하거나 뭐 연끌 투자하거나 이럴 수 있는 수요가 따라붙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구매 여력이 있는 수요 확보가 안 되고 거래가 이제 수반되지 못하면서 조정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내년 시장도 아마 비슷하게 크게 살아나지는 상반기는 일단은 예, 못할 것 같아요. 하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내 집 마련 예. 좀 조정 되고 나서 언제 들어가냐라고 말할 때 요즘 웬만한 분들이 다 좀 지켜보고 내년 정도에 조정되는 상황 보고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그런 장세가 좀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수장님도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근데 실제로 이제 지표나 현장에 가보면 또 그렇게 내 집 마련하거나 투자하실 분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 조정된 금매물은 또 많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예, 예, 이런 아직까지. 상황에서 뭐 무리하시기보다는 이제 금리가 더 오를 거고 상단이 아직은 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면서 물론 뭐 원하는 단지에 딱 원하던 가격대 금매물이 좀 나왔다 이러면은 뭐 굳이 그런 상황인데도 미루시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면 금리 상황도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고 조정도 충분치는 않고 한 상황이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아무래도 안전한 것 같아요. 현재 지금 7월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25% 맞죠? 2.25%입니다. 근데 올 연말까지 최대 한 3%까지 가능하죠? 그쵸. 지금 8월, 10월, 11월 세 번 금통위가 남은 상황인데 예. 세 번 다 올리면 3%까지 가는 거고 예. 두 번 정도 뭐 올려도 3% 가지 않을까요? 두 번 올리는데 빅스텝을 한 번 더 그쵸, 한다, 네, 한 번 더 한다 이러면은 갈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지난 빅스텝 단행할 때 한은 총재가 한 2.75에서 3%까지 예상된다라고 얘기한 게 있었으니까 현재까지 예측은 조심스럽지만 내년 금리는 어떨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그 이후에 미국 금리 전망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미국이 올해 한 중간 금리로 3.4 정도까지 연말에 연준이 올린 다음에 내년에 이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인플레가 잡힌다는 가정하에 다시 좀 금리를 천천히 속도 조절하고 내릴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현재는 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반대파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확신하면 안 된다.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는 그쵸. 하지만 금리를 내리기는 좀 조심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리진 않더라도? 금방 인플레 잡혔다고 뭐 바로 내리고 네, 뭐 이런 네. 적은 별로 과거에 없었기 네, 때문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막 낙관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여러 가지 최근에 뭐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뭐 금리나 글로벌 경기나 경제 지표들을 이제 전망하시는 분들이 내년에는 좀 미국이 다시 금리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만약에 맞다면 한은도 사실은 뭐 미국과의 금리 그렇죠. 물가를 중요시하지만 미국 금리하고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측이 현재는 상당히 좀 불확실한 부분이어서 그거를 뭐 무리해서 딱 이렇더라고 단정 짓고 계획을 딱 확고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는 상황을 좀 열어놓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맘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많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방송에서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유튜브고 예, 조금 더 편한 방송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방송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메인 방송에 나가시면 준비를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시면 그냥 나가세요? 쿨하게?
사실 준비를 할 시간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할 시간이 주로 막 시간대도 다양하잖아요. 막 새벽 방송도 있고 막 낮에 그렇죠. 방송도 뭐 있고 저녁 방송도 저녁에 있던데. 전화 와서 아침에 뉴스 해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아. 오전에 출근했는데 전화 와서 조금 이따 나와주세요 뭐 이런 그렇게까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사실 그냥 카카오톡 같은 걸로 질문지 간단히 받고 예. 조금 이따 방송국 가서 그냥 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준비를 할 시간이 따로 딱히 많지는 않은데 예.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저희처럼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고 시장 분석하는 거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이것저것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예, 예. 그거를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좀 요즘처럼 불확실하고 계속 변동성이 지속될 때는 좀 조심스러워요. 올해만 해도 사실 혹시 모르겠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안 터졌어도 물가 상황이 이렇게 예측 그렇죠. 못한 수준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테니까 조금 달랐을 텐데 네. 어쨌든 시장에선 그런 예측 못한 변수가 수시로 터져 나와서 저희를 뭐 소위 골탕 먹이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방송국 가시면 혹시 뭐 누가 촬영해서 이렇게 뭐 화장을 이거 네, 분장실이 해줘요? 있습니다. 해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분장을 해주시고. 해주시기 때문에 네. 오늘처럼 제가 그냥 이렇게 아, 편하게 네. 개인 방송 왔을 때보다 네. 방송국에 가면 좀 더 이렇게 진하게 화장도 해주시고 그래요? 머리도 막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데 그러면 떨리진 않으세요? 떨릴 때도 있고 네. 또 사실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야를 갑자기 네. 앵커분이 막 질문을 할 때도 있고 네.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기는 한데 제가 한 2주 전인가 그 KBS 1호 진단에서 생방송이었죠? 네, 생방송? 이뤄진다는 생방송. 예, 그 뭐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그렇게 같이 이렇게 자담회나 토론회 같은 거 하실 때 느낌은 어떠세요? 좀 서로 이렇게 좀 정했을 거 아니에요? 방향을 조금. 아니요, 아닌가요? 사실 요즘은 그렇게 정하지 그렇구나. 않아요. 안 거의. 했구나. 그냥 가서 이제 받은 질문지에서 그냥 편하게 하고 예. 싶은 대로 이제 뭐 소위 이제 뭐 합을 맞추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스탠스를 짜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방송을 하는 편이어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성향을 아는 네, 성향, 그렇죠. 그런 걸 출연진인 초대했겠죠. 경우는 예, 예. 뭐 상관없지만 아예 가서 처음 뵙는 출연자분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얘기하다가 저분은 저런 성향이시구나 알게 되는 건데 재밌는 거는 뭐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을 얘기를 듣게 되니까 토론을 하면서 재밌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얘기하면서 어쨌든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니까 하다 살짝 격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을 네. 때도 있고, 네. 저기서 내가 한마디를 더 하고 싶은데, 네. 사회자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 버리고 뭐 이러면 굉장히 좀, 뭐 속상하거나, 뭐 그럴 때도 있죠. 이건 좀 아니고 한마디만 더 했으면 좋겠네, 뭐 이럴 네, 때도 네. 많고 그러죠. 진짜 궁금한데 혹시 이런 방송국에 나가면 조금 이렇게 비용을 좀 줘요? 아니면 전혀 안 주나요? 교통비 정도의 교통비 출연료를 정도의 줍니다. 주긴 줘요? 네, 그래서 10분이 나가도? 네네네. 근데 그래요? 방송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 매체에 따라서도 뭐 비용 수준이나 이제 지금 여부도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냥 왔다 갔다 택시비 정도는 그러니까요. 이게 고급 인력을 이렇게 방송에서 막 불러다가 마음대로 쓰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시상보다 예. 그런 게 더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조금 이제 우리 소장님에게 좀 사생활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좀 아니면 뭐 기존에 다른 방송하고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제 좀 사생활에 편하게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은데. 편하게 좀 물어봤고요. 또 부동산 뭐 시장 전망 뭐 공급에 대한 얘기도 좀 이어서 해보면 그 최근에 그 뭐 방송 나오시면서 그 대구 같은데 공급 네. 상황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또는 3기 신도시가 그래도 지금 뭐 사전 청약도 하고 앞으로 또 뭐 3년 정도 아니면 한 5년 정도 되면은 이제 아마 한 5년 정도 지나면 그 입주 사전 청약했던 곳에 입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랬을 때 한 5년 후에 대한 수도권 공급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부담이 될까요? 아니면은 뭐 250만이라는 숫자가 너무 좀 막연해서 아마 그것들을 지금 사전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예, 만약에 그 당시 되면은 너무 공급 물량이 많아서 가격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도 그 정도는 견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지역시장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말씀을 나누면 네. 지방시장이 생각보다 지표로 보이는 것보다 현장 체감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는 하더라고요. 체감 경기가. 네, 저도 대전이랑 가봤더니. 대구랑 좀 네. 이렇게 가보고 했더니 이미 좀 후분양 같은 걸로
이렇게 좀 호기롭게 돌려놓으셨다가 시장 꺾이면서 할인 분양까지 하는 사업장들도 괜히 있고, 후분양했다가. 예. 예. 이제 뭐 금리라던가 PF라던가 이런 거 좀 뭐 분양가 이런 거 마음에 안 드니까 한참 경기 좋을 때 후분양으로 밀어놓으셨는데 이제 경기가 완전 꺾여버리니까 나머지 금융 설정도 지금 전혀 안 되고 아예 분양도 이제 미분양이 막 늘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신 사업장들도 보이고, 무엇보다 이제 대구 같은 지역 시장들이 사실 수급이 뭐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잖아요. 네. 공급이 좀 한꺼번에 몰렸다가 이제 뭐 한동안 보신 것처럼 이제 외지 수요자들이 가서 이제 사고 팔고 이렇게 투자하고 이러면은 확 또 시장이 가격이 오르면서 공급이 또 늘었다, 공급이 또 너무 많이 늘어서 수급 안 맞으면 또 뭐 한 몇 년간 또 조정을 겪었다, 이렇게 반복적인 상황을 많이 보여왔던 조그만 시장들이 많아서, 그런 데들은 어쨌든 지금 뭐 단기 공급이 많은 데들은 뭐 올해 내년 공급이 많은 기간 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대구가 올해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지금 입주가 계속 많아요. 많죠? 대구가 보통 통계를 내면 뭐 한 뭐 11,000, 12,000 정도가 신규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적정 공급량이다라고 보통 이제 매년? 예, 그 정도가 공급되면 적정한 장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입주하는 양이 거의 막 3만씩 되거든요. 매년 당분간은 두 해 정도 그렇게 한 거의 3만에 가깝게 물량이 나오니까 예. 그걸 이제 소화될 때까지는 그 뭐 사실 뭐 외지 투자자가 그래도 남아 있으면은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이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원정 투자 가실 분들도 지금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 상황들이 있어서, 한동안 이제 뭐 서울장이나 뭐 수도권장이나 조정 받을 때 소액 투자로 뭐 지방 가서 투자하시고 이럴 때, 물론 최근에 이제 또 뭐 종부세 이런 관점에서는 지방에 이제 중저가 소형 사망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주택수에서 예외를 빼주고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또 규제 완화랑 맞물려서는 저가 지방 주택을 조금 뭐 전원이나 뭐 이런 용도로 투자하시고 이런 게 열릴 수도 있는데,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단기간 좀 굉장히 불안한 장이기는 해서 뭐 진짜 뭐 세컨더리 지방 뭐 전원 휴가주택 같은 걸로 쓸 용도가 확실해서 좀 사두겠다, 뭐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가격 떨어지고 있을 때 기회일 수 있는데, 그 밖에 이제 단기 투자 목적으로는 지금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일 수 있겠죠. 한 달 전인가 그 조정 해제되고 뭐죠, 투가 해제되면서 대구로 그 며칠 전부터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수도권 기사에서 좀 과장되거나 조금 좀 긍정적으로 효과가 좀 있기를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지금 규제 지역 중에서 수성구는 또 안 풀고 남겨놓은 상태잖아요. 현장 반응은 지금 지역 경기가 확 대구 이제 현장 반응이나 건설 이제 관계하시는 분들, 뭐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은 경기가 생각보다 꺾이면 지방 시장들은 금방 또 침체가 되니까 좀 규제도 확 다 풀어주고 뭐 금융이든 뭐 세금이든 이런 것들 좀 활성화해야 급격한 침체를 안 겪고 그래도 좀 버틴다. 천천히 경착륙 뭐 어차피 떨어질 땐 연착륙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좀 천천히 좀 시간을 두고 조정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 규제 지역도 다 풀지는 않고 이러면서 좀 실망감이 큰 상황이고, 일부 그 직후에 뭐 다시 뭐 투자 가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일부에 그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4개 광역시 있잖아요. 크게 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 크게 4개 광역시만 놓고 보았을 때 어때요? 어디가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어디가 그래도 좀 낫다 지금 장에서는 뭐 이런 게 좀 나올까요? 대구만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시간 순서의 문제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보통은 이제 좀 사이즈가 작은 대전이나 대구 같은 지역들이 먼저 조금 뭐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흡수해서 좀 반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저희가 과거부터 이렇게 지표 추이를 봤을 때 이런 뭐 변동성에 반응하는 정도가 좀 약하거나 더디게 나타나는, 대표적으로 부산 같은 지역들은 이제 요게 좀 지나가고 나서 내년 정도 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뭐 지역에 따라서 특별히 어디는 안전하고 조정을 지금 같은 장에서도 뭐 피하고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 먼저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크게 반응력을 보였던 지역들, 대구 같은 데들이 움직이고 나서 내년 정도 되면은 나머지 지역들도 조금 더 조정을 겪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방 투자는 진짜 장기 투자나 아니면 혹은 진짜 필요에 의해서 그런 뭐 세제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소위 이제 단타 투자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셨던 분들은
뭐 너무 무리하시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금리 상황이나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솔직히 장담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했다가 진짜 여유자금 묻어두지 뭐 이럴 수 있는 분들 아니라면 좀 위험한 상황이고요. 수도권은 입주 물량 보니까 뭐 올해도 그렇고 서울은 계속 입주량이 어쨌든 대기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를 기다리는 수요에 비해서는 아직 여전히 좀 모자란데 인천이나 경기는 입주량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들은 이미 좀 단기 공급 과잉을 좀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최근 입주량이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 경인 지역들은 약간 이제 사실은 작년 4분기부터 뭐 올해 그래도 버틸 거다라는 예측할 때도 조금 조정이 먼저 나타나기도 했었고 올해 들어서는 수도권 외곽이나 이런 데들에서 좀 급등했던 지역들 많이 빠지기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이제 3기 신도시 본청약도 하나 둘 뭐 내년부터 돌아오고 지금 8월 10일로 예고가 돼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250만 원 공급계획 로드맵 이거 내놓고 하면 아무래도 좀 타격이 더 만약에 침체가 이어지다가 길어질 수도 있겠어요. 잘못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250만 원 공급 계획도 확인이 필요하고 일단은 원래 250만 원 얘기가 나왔을 때 경기 상황하고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된 게 수도권이 한 130에서 150만 원을 그 중에서 이제 몰아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같은 약간 또 약간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는 규제도 풀고 막 이런다는 건 이미 이제 시장을 좀 연착륙시켜서 안정시키려는 하락시키지 않으려는 이런 시도인 건데 그런 상황에서 공급 증가는 반대 요소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공급 로드맵도 좀 조절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이미 원희룡 장관 발언에서 이렇게 행간을 보면 수도권에 어느 정도 물량을 어느 정도 어떻게 공급할지 계속 시장 상황을 좀 주시하고 있다라는 맥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또 조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 가격이 막 급등하고 규제가 쏟아질 때 오히려 공급은 더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공급자들이 저금리에 집값 오르고 이러면 규제가 있어도 따라붙어서 공급을 하는 건데 지금처럼 250만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원래 들어가 있지 않은 양이었죠. 그럼 뭐 일기 신도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가 어떻게 포함될지 이제 로드맵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원래 처음에 250만 원 나왔을 때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딱 뭐 몇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기 신도시 재건축 모델링 포함해서 어떻게 될지 지금 아직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일기 신도시가 뭐 이제 30년 차 넘을 것 같은데 250만 호 중에서 재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로 얘기가 된 거는 그냥 서울 도심 중심으로 해서 약 50만 호 가량 49만 호였나요? 뭐 이렇게 나온 게 다였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비서울 지역에서의 정비 사업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뭐 다들 일기 신도시에서 기대하셨던 특별법 제정도 국회가 좀 저렇게 뭐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뭐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찌 될지 아직은 좀 판단하기가 다들 좀 불안해요. 근데 저는 일기 신도시만 딱히 이렇게 일기 신도시 중에 지역 중에서도 그중에 몇 개 신도시만 30년이 넘어서 재건축 연한이 지금 도래했다라고 해주는 게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좀 역차별, 같은 경기도에서의 역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그렇게 치면 일기 신도시 비단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용산 쪽에 특별법 얘기 나오는 것도 다 비슷한 사례고 어쨌든 도시 지금 개발 계획들 뭐 어쨌든 정권 바뀌고 이러면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는 뭐 지역 간 역차별이나 형평성 논란이 될 만한 소지들이 있어요. 다 뭐 용적률이든 층고든 규제 완화해서 좀 고밀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수익성을 제고해주는 이제 개발 사안들이 나오면 어쨌든 다 그런 지적을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전체 시장이나 개발론자들 입장에서는 뭐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뭐 정비 사업이든 아니면 신규 이런 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든 장기적인 이제 도시 미래를 좀 보고 개발을 해야 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입장들은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약간은 사실 용산 같은 데 노른자 땅을 저렇게 10년도 넘게 계속 놀리고 있는 거는 너무 아까운 일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마침 그 용산 얘기도 나와가지고 좀 요번에는 그래도 기대들을 하시는데 저희 방송이요 지금 되게 심층 토론으로 처음에 좀 가볍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되게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근데 그냥 얘기 나온 김에 보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아시는 부분들이 깊고 넓고 이러시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렇게 가볍게 해서는 아니 그렇죠. 뭐 우리도 다 아는 얘기를 둘이 나와서 왜 저러고 있나 이러실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뭐 이렇게 어차피 심층으로 갔으니까 더 물어보면 그 조정이나 투기과열 지역들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일정한 기간과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해제 요건이 가능하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 이 정도의 분위기면 뭐 연말이면 다 해제 되죠. 네. 이미 그 요건들은 지금 요건 기준으로는 거의 다 아마 해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아마 이 직전에도 뭐 경기 외곽이나 이런 데서 요청했던 데들은 뭐 그런 데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뭐 경기 북부 쪽에서 요청하셨던 규제 지역들도 이미 주요 지표상으로는 풀어도 사실 큰 상관이 없는 곳들도 풀어줄까요? 있었는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에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잖아요. 네네. 어떤 분은 굉장히 겁을 낸다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혹시 시장이 다시 급반등해서 이거를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혹은 책임져야 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우려해서 뭐 너무 조심스러운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특히 지역 시장에서는 많이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국면이 매수 심리라던가 구매력 상황이라던가 뭐 이후에 경기나 금리 상황들이 사실은 그렇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좀 더 우세해서 그 규제 지역들은 하반기 중에는 좀 더 풀리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풀려도 단기간은 만약에 금리가 계속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보통 규정 지역이나 이제 투기 지역이나 풀렸을 때 이슈가 되는 게 세금에 대한 혜택들 그렇죠. 부담이 좀 줄어드는 부분하고 대출 풀리는 부분인데 거기서 사실 좀 어차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금은 이미 세법 개정안 나오면서 상당 부분 다주택자 중심으로는 완화하는 것들이 나왔는데도 일단 매도자들도 가격 조정을 별로 안 하고 있고 매수자들도 뭐 버티고 있는 쌍방이 지금 버티면서 뭐 거래 단절 상태인 거고 대출은 어쨌든 DSR이 있는 한은 뭐 LTV, DTI 풀어도 좀 어차피 쉽지 않거든요. 지금 생애 최초 같은 경우도 8월 1일 오늘부터 오늘이라고 해도 되나요? 예. 언제 올리실지 잘 네, 모르겠지만 바로 올릴 겁니다. 예, 어쨌든 8월 1일부터 지금 생애 최초 LTV 80% 완화도 시작이 됐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반향이 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80%가 돼도 DSR은 있고 어쨌든 소득이 진짜 상당하지 않은 분이면 뭐 한도인 6억까지 빌리고 이 금리에 대출 써서 막 딱 바로 결정해서 집 사고 이러시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반 대중들은 그 한도 좀 높이고 LTV 높였다 해도 지금 뭔가 뭐 여유롭게 집 지금 살까 뭐 이런 생각 하시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오늘 날짜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날짜 다음에 한번 또 모실 기회가 있으시면 좀 라이브로 해서 네. 이렇게 아마 이렇게 좀 사람들 많이 좀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들 또 얘기해 주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구독자를 제가 최대한 많이 늘리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사실은 뭐 이제 좀 풀어도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미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정부가 이미 그렇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다가 세법 개정안으로 다주택자 뭐 양도세든 종부세든 지금 다 푼다라고 어쨌든 아직 국회 최종 통과는 못했지만 내놓고 대출도 아직 DSR이 있으니까 제한적이긴 하지만 뭐 풀고 게다가 이제 뭐 서울시에 지금 용산이나 뭐 세운지구 개발 계획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미 뭔가 좀 이런 시장의 연착륙이나 활성화나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 쪽에서 이런 살리기 정책들이 나오는 거다라고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경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생겼을 때 하는
행동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좀 그런 정부의 규제 완화나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런 경기 전환이나 국면 전환을 좀 어떻게 보면 반증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근데 이렇게 좀 경기가 이미 꺾이고 금리 올라가서 최근에 이미 뭐 PF도 굉장히 좀 리스크 경고가 많이 이제 뉴스상으로도 보셨을 텐데, 그런 상황이면 주택 공급 개발 계획이나 정비 사업 이런 게 또 나와도 탄력을 받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건설 사업 쪽에서도 이제 금융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업 비용, 대출 쓰고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지금 늘어나는 국면이고, 뭐 경기나 이런 것들이 둔화됐을 때 수요자들 구매력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막 오히려 규제가 있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 사업성이 있으니까 막 이것저것 뭐 도시형 생활주택도 짓고 오피스텔도 짓고 아파트 되는 데는 어쨌든 수주하려고 하고 하지만, 지금 같으면은 다 조심하는 상황이거든요. 해야죠. 네.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건설업자, 공급업자들도 대출도 어렵고 이제 PF나 뭐 이런 것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수주도 골라서만 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공급 계획이 나와도 또 이렇게 활성화나 이렇게 시키기가 이미 좀 곤란한 국면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이런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만약에 지금 일부 이제 또 한편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금리 상단이 빠르게 확인이 안 되고 뭐 인플레가 뭐 어느 정도 꼭지 확인은 됐다라고 해도 계속 물가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고 뭐 이러면 금리도 계속 뭐 저희가 예전에 겪었던 뭐 두 자리 그런 금리는 아니더라도 종전 저금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리 상황들이 유지가 되면서 일단 수요자들 구매력 자체가 좋아지기가 어렵잖아요. 뭐 경기나 소득은 어찌 정체돼 있는데 이런 이제 금융 비용이나 이런 거 금리 문제 때문에 정체적으로 좀 사고 팔고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저는 보수적으로 조금 전환이 된 보수적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걸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또 요즘 이제 자산승계 연구소를 또 맡고 계시니까 끝으로 좀 질문 하나 드리면, 부자 보고서 뭐 대한민국 상위 1% 뭐 이런 정도라면 30억 이상인가요? 1%라고 하면? 상위 1% 현금으로 다 합쳤을 때 30억? 이런 느낌이에요? 상위 1%는 그거보다 훨씬 좀 높아야 되죠. 얼마 정도 보면 상위 1%예요? 사실 저희가 지금 저희 자산승계연구소에서도 대상으로 하시는 초고액 자산가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 한 300억 정도는 300억. 그래서 금융자산이랑 부동산 자산 약간 더해서 뭐 그 정도는 되셔야 초고액 자산가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 이제 관리를 해드리는 분들은 일단 저희 회사에 한 30억 정도를 유치해서 이제 투자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분들까지 이제 전담해서 관리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사실 1% 정도면은 100억 있어야 돼요? 50억? 100억? 금융자산으로 한 100억 정도는 있으시지 1%가? 않을까요? 상위 1%가? 100억. 예. 뭐 상위 퍼센테이지까지는 제가 지금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고액 자산가다라고 해서 뭔가 조금 차별화된 투자나 포트폴리오 운영 정도를 하려면 금융자산 적어도 100억 정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처럼 자산 총액이 얼마 안 되는 이런 대중들은 사실 포트폴리오를 짤래야 짤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눠서 투자할 돈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뭔가 뭐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 대상을 어느 정도 나눠서 분배를 해놓고 이럴 정도가 되려면 뭐 금융자산 100억 정도에 부동산 자산 200억 이상 정도 되는 고액 자산가들이 가능한 행위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뭐 원칙으로 말할 때는 포트폴리오를 말하지만 사실 저 어릴 때 돈 없을 때는 사실 몰빵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에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자산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 계실 수 그분들은 소장님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투자증권을 네, 찾아가요? 저희한테 오시면 감사하고요. 아, 그래요?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최근에는 주요 은행들, 증권사들이 다 이 초고액 자산가 하이네월스 고객분들 관리하는데 굉장히 좀 공을 들이고 경쟁을 하고 있어서 뭐 이미 많이들 받고 계실 거고, 본인이 이제 주로 거래하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제 주요 VIP 고객으로 관리를 받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까 30억이라는 게 금융이라면 부동산까지 포함한 건가요? 아니에요. 예금만? 그러니까
예금과 주식 뭐 이런 거? 저희 회사에 30억 정도의 금융자산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뭐 주식이든 현금성 투자, 뭐 채권이든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뭐 그 정도 펀드든, 이상은 이제 예치해서 운영하고 부동산을 계신 제외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을 그런 대상으로 거고. 부동산 소개해 주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부동산 투자 자문 서비스도 있어요. 부동산 그러니까 투자 자문서. 그런 분들의 종합적인 자산 관리, 운영, 투자, 뭐 승계 이런 거에 대한 뭐 모든 것들을 원하시는 걸 이제 헐로업을 해드리는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도 짜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이슈들도 뭐 저희가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기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뭐 외부 이제 법인이나 이런 데들 가지고 협업해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거고. 초과익자산가분들 당연히 부동산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의 개발이나 처분이나 교체 투자나 뭐 증여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뭐 부동산 투자 자문 서비스도 하고, 그러니까 뭐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이미 투자 금융자산이 다 하는 거죠. 30억 정도면 총자산은 한 100억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넘으실 수도 있죠. 맞죠? 네. 부동산에 이미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금융자산을 넣을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흑수저들 뭐 흑수저라고 표현은 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정말 그러니까 이런 금수저라고 하면 한 100억, 뭐 한 50억, 100억 정도로 그냥 통칭해서 얘기해 버리면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는 힘들잖아요. 뭐 로또 맞아도 안 될 것 같아서. 어저께 보니까 미국에서 뭐 슈퍼로또 뭐 1조 원 이상 받은 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로또도 너무 작아서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기회가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어렵지만 사실 그게 가능한 이벤트들이 좀 터져줘야 되는 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미 저희가 IMF 같은 금융위기, 그렇죠. 금융위기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뭔가 이렇게 좀 투자를 획기적으로 해서 자산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이미 자산 양극화가 심하게 일어난 상태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차근차근 장기간 투자를 알뜰살뜰 한다고 그 격차가 좁혀지는 건 아니고 이미 양극화가 벌어진 상황에서는 사실 격차가 더 점점 벌어질 수 있는 거라서 사실 그걸 획기적으로 조금 진짜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려면 이거는 장기 투자 플랜보다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왔을 때 알아채고 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사실 저희가 원리 원칙적으로는 뭐 알뜰살뜰 모으고 절약하고 포트폴리오 짜서 잘 투자하고 뭐 이래가지고 하다 보면 뭐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동안 원래 금수저셨던 분들의 자산은 훨씬 더 많이 빠르게 늘어나니까 저희가 그거를 뭐 그런 방식으로 보다는 지금 일테면 최근에 나타난 변화가 굉장히 급격한 변화잖아요.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이후로 장기간 있었던 저금리가 일종의 막을 내리고 이제 좀 금리 상승 시대로 가고 있는 거고 이게 뭐 전망에 따라 지금 엇갈리긴 하지만 사실은 계속 유지되거나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제 뭐 제 개인들의 뭐 여러 최근에 뉴스가 나오면서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쉽게 말하면 뭐 우리 이제 노동자들의 월급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생산 체계 같은 것들의 이제 저물가나 저임금 같은 것들로 저렴하게 생산하던 방식에서 최근에 미국이 시장 선회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상품 단가가 올라가는 국면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나 경기도나 뭐 이런 변수에 따라서 조절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한 2010년대에 저금리를 겪었던 젊은 세대들은 보지 못했었던 금리 급등과 지금 높은 금리를 갑자기 마주치면서 이제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들이 당분간 그런 시스템이 또 유지가 되면 꽤 오래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급격한 변화, 이런 국면이 변화하는 국면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고, 요게 또 바뀌는 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뭐 딱 언제 이게 또 어떻게 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알면 뭐 저희가 신이겠죠, 사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조금 판단해서 그럴 때는 확실하게 조금 적극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비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려면 어쨌든 종잣돈은 시드머니 준비가 시드머니가 필요하다. 필요하죠. 그게 없이는 투자를 뭐 방법이 없죠. 10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몇백억이 될 수 있는 네. 상황은 뭐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보니까는 맞죠? 우리 97년 IMF가 있었고 2009년, 8년, 9년 리먼 사태 그렇죠. 있었고. 사실 저희 같은 세대도 그런 거 거치면서 저는 조금 최근에 투자를 잘하신 17년부터 분들이 21년까지 한 있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식도 이렇게 한번 팍 오른 적이 있었고 2년 전에 또 가상화폐로 또 돈을 버신 분도 있었고 또 부동산도 지금 뭐 아파트가 두세 배씩 올라가지고 네. 뭐 두 번 세 번 갈아타신 분이 또 돈을 버신 맞아요. 분도 있었고 저는 이번 장이 기존의 위기와는 다른 가격이 상당히 좀 급등하면서 아니면 큰 변화의 시장이 있으면서 좀 올랐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여기서 최근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돈이 별로 없었는데 돈을 좀 많이 벌었던 분도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차도 바꾸고.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어쩌면 지난 5년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었다. 근데 지금 그런 시장은 또 달라졌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말하면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질문에 다시 그런 기회가 올지를 이제 조금 살피셔야 된다라는 거죠. 한 30년, 그러니까 2030년 정도, 한 10년 정도 근데 지나면 이제 또 한번 오지 약간 않을까요? 어떤 위기가 오든 주택 투자 쪽에 큰 상승폭이 오든. 예, 주택 투자 쪽에 수급으로만 보자면 예. 만약에 정부가 지금 뭐 계획한 공급 계획을 뭐 상황이 어떻든 금융 환경이 어떻든 막 밀어붙여서 공급을 한다 그러면 한 30년 전으로 전국적으로 아파트 중심의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확 늘어나긴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시기에 경기 상황이나 금리나 수요 구매력이 뭐 별 볼 일 없이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간다. 그러면 공급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럴 때 다시 조금 투자하실 만한 것들을 노려보시는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국면 전환 온 거를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그렇죠. 막 이미 늦었어요. 단계가 늦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일단 적어도 올해 하반기 내년 상황 변화하는 걸 좀 보시고 이후에 공급 상황에 맞춰서 언제 재진입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시고 재진입하려면 어쨌든 시드머니든 대출이든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시드머니도 있고 대출도 받아야 되는. 그쵸. 시드머니 없으면 대출도 안 되잖아요. 비싼 주택 하시려면 그래야 되는 시드머니도 있고 거니까. 대출, 시드머니가 있어야 대출도 돼요. 그냥 대출 안 해줍니다. 시드머니 만드시려면 사실은 이렇게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초반에 이렇게 네. 좀 집중적인 전략 투자도 좀 공격적으로 하시고 이래야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은 그러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장이 되기는 했어요. 네. 예, 뭐 예측도 어렵고 변수도 너무 많고 이미 한 차례 이제 급등을 겪은 장이라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노력을 좀 해봐야겠죠? 예, 너무 이제 길어가지고 나중에 또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2부를 나중으로 기약을 하고요. 그때 오늘 좀 못했던 야 어떻게 하면 시드머니를 만들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은 밴드 소장님이 더 주종목 아니세요? 아니 뭐 방송이니까 예, 또 하고요. 오늘은 또 소장님이 집중해야 되니까 끝으로 우리 사브TV 아직 구독자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예, 저 성장할 거라고 믿고 또 거기에 힘을 붙여주시려고 나와주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브TV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냥 자연스러운 분위기라서 굉장히 두서없이 저희가 막 만담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긴 시간 들어주셨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두서없는 말씀이었지만 어쨌든 시장 진단하고 조금 생각해 보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불러주시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자산성장연구소 김수정 소장님을 모시고 좀 특별 대담을 했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